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수년 전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도 포기했거든요. 미처 다하지 못한 학업을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자니 용기도 엄두도 안 나더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강의를 듣고 함께 조별 과제를 하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캠퍼스에 삼삼오여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이 나이에 주책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론 배움의 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싶어 저는 이왕 다시 시작한 학창시절 알차고 후회 없이 보내기로 마음먹었네요. 저는 과 동기들의 추천으로 과 대표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제 처지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신불수인 시아버님과 만성 자가질환자인 시어머님의 병간호와 살림까지 도맡아 24시간 간병인과 전업주부의 역할을 병행해왔습니다. 노인들 병수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지 몸만 피곤한 일이 아니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하루하루가 힘든 끝이 없는 고행 같은 일입니다. 간병인을 쓰면 될 걸 유난 떤다 싶으시겠지만 시부모님이 워낙에 깔끔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이의 손을 타는 건 용납 못하는 분들이라서요. 두 분이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두 분의 병수발을 떠안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노인네들한테 매달려 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짧았고 저 자신을 돌볼 짬이 없더군요. 저는 늘 부스스한 파마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릎 나온 추리링 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시아버님의 똥 기저귀를 빨고 시어머님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청결에 관한 유난한 분들이시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아도 그분들 눈에 안 차더군요. 제 눈엔 안 보이는 먼지며 티끌이 유난히 그분들 눈에 왜 그리 잘 띄는 건지. 아버님은 하반신 마비 탓에 배변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늘 성인용 배변 패드를 차고 계셔야 했지만 시중에 파는 제품은 단호히 거절하는 바람에 직접 천을 떼다 만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하루에도 수시로 벗어내는 똥기저귀는 정말 인내의 한계가 느껴지더군요. 악취에 진동하는 똥기저귀를 손빨래하다 보면 정말이지 삶의 회의가 몰려오더군요. 종종 이 좋은 나이에 벌써부터 푹 퍼진 아줌마 꼴로 이게 사는 건가 싶어 훌훌 벗어던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실행으로 안 옮겨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시부모님이 연속으로 아가 어딨니? 목마르다 물 떠와라. 미지근하게 너무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떠와. 며느라 이리 와봐라. 여기 먼지 앉았다 다시 닦아라 하면서 교대로 호출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저에겐 간병인 모드, 몸종 모드 외엔 다른 생활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네요. 둘 다 멀쩡했고 불임의 원인이 딱히 없었지만 이상하게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신혼 초엔 애가 급할 것 없으니 나중에 갖자고 합의했고 그땐 아이를 미룰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때 막 교통사고로 반신불수 진단을 받으신 시아버님의 병수발이 급해 아이를 갖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몇 년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자 이번엔 시어머님의 자가 면역 질환 진단으로 간병해야 할 환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도저히 임신할 여력이 없더군요. 태중의 아이는 하늘의 선물이라는데 인간들이 아무리 타이밍을 따지고 상황 봐가며 자기들 좋은 시와 때를 골라서 자식을 가지려고 해도
그건 역시 이기적인 마음일 뿐. 하늘이 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걸 저는 몰랐네요. 당장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아이는 나중에 천천히 갖자고 했던 게 내내 불임이 될 줄은요. 남편은 파주 출판 도시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만들어 파는 남편의 직업이 참 좋았네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직업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보는 건 절대 아니지만 책을 만들어 판다는 게 다른 어떤 일보다 의미 있다고 믿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상징성, 현대인들의 메마르고 강팍한 정서를 다시금 유연하게 회복시켜주는 대체 불가의 회복제 같은 것. 지금이야 이북이니 오디오북이니 해서 종이책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외면받는 추세지만 종이책이 주는 따뜻한 정서와 깊은 지성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대학 시절 남편은 요즘 말로 인싸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레고리 팩으로 통했으니까요. 그레고리 팩이라고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스타 배우 아시죠? 사내다운 이목구비와 헐친한 키, 중저음의 보이스, 남편이 꼭 그랬거든요. 여하구 사이에서 남편의 인기가 거의 요즘 차은우급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대학 졸업반인 남편은 이미 군대도 전역한 터라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이 가능했지만 취업에 골몰하는 동기들과 달리 전업 작가를 희망하더군요.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지금은 시부모님이지만 당시 선배의 부모님은 한 분은 원로소설가, 한 분은 여류수필가셨거든요. 선배는 교내 모든 여하구의 선망의 대상이자 짝사랑 상대였고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선배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짝사랑했던지 선배 얼굴을 하루라도 못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고 시름시름 알아누울 정도였네요. 그런 걸 상사병이라고 한다죠. 학점 관리도 나 몰라라. 강의고 리포트고 뒷전이고 시험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선배한테 꽂혀서 난리를 쳤으니까요. 전 늘 선배의 뒤를 조용히 미행하거나 그의 가시권 안에서 알짱대면서 어떻게든 그의 시선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고 우습지만 그땐 정말이지 절박했어요. 워낙에 인기가 연예인급이다 저 같은 게 선배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겠지만 말이죠. 저는 다른 많은 동아리를 다 제쳐두고 오로지 선배 하나만 보고 관심도 없는 문학 동아리를 제 발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헌데 선배가 뜻밖의 저를 먼저 알아보더군요. 서인아, 맞지? 사회학과 2학년. 네, 선배님. 글 쓰는 거 좋아해? 혹시 꿈이 소설가니? 습작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읽고 평해줄게. 우리 문학 동아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 책 읽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글 쓰는 건 소질 없는데요. 그래? 그럼 굳이 문학 동아리가 아니라도 독서 동아리 많은데 여긴 단순히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토론 서클이 아니라 직접 글을 써서 서로 평해주거든. 대부분 소설가 지망생이라. 다른 동아리 소개해줄까? 아니요.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혹시 나 때문이니? 기습 질문에 당황해서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양볼이 홍당무가 된 채 부끄러워서 선배의 시선을 피했네요. 그렇구나.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뭐 누구 때문이든 잘 왔다. 우리 동아리 회원이 된 걸 환영해. 그렇게 선배의 얼굴을 보려고 들어간 동아리에서 저는 정작 선배는 몇 번 보지도 못한 채 갑자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그를 궁금해해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선배가 휴학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쉽지만 개인 사정이 있구나 싶어 그저 선배한테 별일이 아니기를 바라며 보고 싶은 마음을 힘들게 눌러야 했죠. 그렇게 1년 뒤 생각지도 못하게 선배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선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몇 번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근데 휴학은 왜 하신 거예요? 혹시 그새 저 모르게 신춘문예에 등단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나 이제 소설 접었어. 글 안 써. 왜요? 선배 글 잘 쓰셨잖아요. 소설가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잘 쓰기는. 잘 썼으면 벌써 신춘문예 당선되고 등단했겠지. 이쪽으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선배 소설가 돼서 책 내면 꼭 사서 읽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니 너 대학 졸업하고 특별히 할 일 있니? 계획 같은 거.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외국 유학이라든지. 아직은 전혀 없어요.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 잘 됐다. 내가 널 오래 겪어본 건 아니지만 넌 사회생활보다 가정생활이 더 어울릴 것 같아. 현모양처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꿈이 그거였는데. 그럴 것 같더라니. 너 어릴 땐 어땠니? 궁금하다. 어릴 때도 순둥순둥했대요. 엄마가 그러는데 하루 종일 젖 안 줘도 배가 고파도 울 줄도 몰랐고 기저귀를 안 갈아줘도 그냥 인상 조금 쓰고 말았대요. 왠지 그랬을 것 같다. 너 혹시 누구 사귀는 사람 있니? 남자친구 없어? 아니요. 아직 누구 사귀고 그런 건 없어요. 역시 내가 널 제대로 봤지. 너 혹시 지금도 나 좋아하니? 깜빡이도 안 들어오고 훅 들어오는 선배의 기습 질문에 저는 머릿속은 멘붕 상태로 혀가 꼬여서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요?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문학 동아리에 들어온 것도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네가 내가 듣는 강의 일부러 듣는다고. 도서관에서도 내 주위에 자리 잡는다고. 종일 책은 안 보고 내 얼굴만 훔쳐보고. 죄송해요. 사과를 듣자는 게 아니라 혹시 아직도 나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네. 아직도 여전히 선배 좋아해요. 저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되네요. 제 마음이지만 제 말을 안 들어요. 다행이다. 너 내가 왜 갑자기 휴학했는지 물었지? 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계속 병원에 있었어. 정말요? 어디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니,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전혀 다친 데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많이 다치셨어. 그때 부모님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던 중이었거든. 그 사고로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셨어. 허리 아래로 전혀 못 쓰셔. 어머닌 뇌지탕을 크게 당하셨는데 그 후유증인지 행동이 둔해지셨고 빨리빨리 못 움직이셔. 운동신경을 다치셨나 봐. 저런, 어떡해요. 내가 운전만 잘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죽을 때까지 마음의 빚이 될 것 같아.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러지 말아요, 선배. 그게 왜 선배 탓이에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지.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사실 나 그때 잠깐 딴 생각했거든. 운전대 잡은 놈이, 그것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놈이 딴 생각이라니. 내가 부모님한테 큰 죄를 줬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자식이라고 멀쩡한 두 분을 하루아침에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살 자격이 있나 싶어. 어떨 땐 다 잊고 죽어버리고 싶어. 제발 자신을 사랑하세요, 선배. 선배가 왜 죽어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선배를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선배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만 해도 전 너무 슬프네요. 역시 넌 소문대로야. 다들 네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계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용도 많이 당해요. 이니야, 나랑 결혼할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선배하고. 얼마나 바라던 일인데
혼자서 선배 와이프가 되는 상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늘 꿈만 꾸던 일이 여차하면 현실이 되게 생겼네요. 하늘이 널 나한테 보내주신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랑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두 분 모시고 살면서 평생 간병해 줄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인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인이야. 글쎄요. 그때 선배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더군요. 인이야, 난 네가 내 옆에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난 너만 보고 살게. 네가 우리 부모님만 잘 모셔준다면 나 내조 같은 거 안 바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너 배신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사실 나 출판사 하나 인수할 계획이거든. 파주 쪽에 있는 거. 졸업하고 바로 출판사 인수해서 사업 시작할 거야. 내가 부모님 걱정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이야, 나 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제발 우리 결혼하자. 네가 딱 적임자야. 인이야. 하루라도 빨리 식 올리고 같이 살자. 집도 따라 얻을 거 없이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돼. 제발 인이야. 나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선뜻 대답 못하고 망설이는 저한테 선배는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기습 키스에 놀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저한테 선배는 당조짐을 하더군요. 결혼하는 거다? 네. 모에 홀린 듯 저는 결혼 승낙을 해버렸고 하루라도 빨리 식 올리자는 선배의 성화에 못 이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학교라도 다 마치고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하냐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뜻을 따랐던 거죠. 결혼식을 하고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시아버님과 역시 행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님은 도우미도 간병인도 사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외부 사람이 집에 들락거리는 게 싫고 남 손 타는 건 더 싫으시다네요. 간병인이며 도우미며 평생 쓸 일 없으니 저더러 다 알아서 하라셨죠.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그땐 그 말이 얼마나 지독한 형벌 같은 말인지 전혀 몰랐네요. 고생길이 열린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속도 없이 행복해했으니 말이죠. 서툴지만 전 마음만큼은 진실되게 시부모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환자 수발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하다 보면 늘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맙다 세아가. 네가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너무 기쁘다. 저 아버님이 쓰신 책 많이 읽었어요. 소실적의 책 몇 권 낸 무명 작가를 기억해주는 독자가 있었구나. 어머님 수필집도 읽었어요. 그러니 수필은 잘 찾아서 읽질 않는데 우리 새아가가 문학 쪽에 조예가 깊은가 보구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선배, 아니 그이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문학과 예술을 사랑한단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금수하고 다른 게 뭔데? 예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야. 우리 가족의 자부심은 예술과 가족이라는 거다. 몸은 비록 불편하셔도 시부모님은 스스로 지성인이라는 자긍심과 예술가라는 프라이드가 넘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출판사를 인수받고 한참 바쁘던 때라 전 시부모님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그분들의 까다로운 취향과 고급 기호에 맞춘 맞춤형 메이드가 되어야 했었죠. 아버님은 하반신 마비 탓에 배변이 마음대로 안 돼 늘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계셔야 했는데 특유의 강박적인 성격 탓인지 도에 지나친 청결 때문인지 시판 제품을 착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천을 떠다 만든 핸드메이드 아니면 거부하시는 바람에 전 하루 종일 아버님이 벗어내는 기저귀를 손빨래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삼시세끼 갓 지은 밥에 생선과 젓갈이 올라간 아버님 밥상 따로, 육류와 채소 위주의 어머님 밥상 따로, 그것도 1분 1초가 늦거나 빨라도 안 되는 두 분만의 루틴에 맞춘 시간에 대령해야 하는 일상. 하루하루가 전쟁 같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두 분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덕이었습니다. 세아가, 아이 내가 좀 까다롭지. 그런데 어쩌냐. 당최 시중에 파는 건 사용을 못하겠는걸.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하늘이 내린 복이야.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종일 두 늙은이 뒤치다거리 하느라 힘들 거다. 내가 네 수고 다 알아. 나중에 우리 두 늙은이 죽고 나면 이 집, 시골 땅 다 네 몫이야. 이렇게 유언장 쓰고 죽을 거다 내가. 그럼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또 있을까요? 하늘이 우리 집에 내린 보물이죠. 우리 두 늙은이 네 수고 안 잊는다. 다 물려주고 갈 거야. 갈 때 되면. 시부모님의 다함 없는 칭찬과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도저히 적응 안 되고 괴로운 건 두 분의 자식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눈 뜨면 시작되는 니체가 어쩌고 저쩌고, 사르트르가 어쩌고, 데모노 톨스토이의 명언에서부터 세계 문학사와 대문호들을 읊어대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논하며 하루 종일 강의를 하시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죠. 또 하나, 거실을 가득 채운 그 많고 많은 책들, 매일같이 일일이 털고 닦고 쓸고 책장에 꽂힌 책들을 신주 단지처럼 모셔야 하는 이중고는 또 어떻고요. 2층 양옥집을 위층 아래층 오르내리며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에 빨래, 거기다가 두 분에 그칠 줄 모르는 인문학 강의와 문학에 대한 썰을 듣고 또 듣고 정말 힘들었네요. 적절한 호응과 관심 표명을 해드려야 만족하시는 두 분이셨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절 보러 우리 동네까지 찾아온 대학 동기들을 만나러 나간 적이 있었네요. 이니 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졸업도 전에 결혼하고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야 되냐? 그렇게 좋니? 결혼 생활이? 얘 꿈이 현모양처잖아. 빨리 갈 줄은 알았지 난. 좋겠다 니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나만 아줌마 됐네. 뭔 소리야? 우리 대학 최고의 킹카를 잡아놓고. 솔직히 우리 대학 다닐 때 우진 선배 한 번 안 좋아해본 여자 있니? 다들 선배랑 눈 한 번 마주쳐볼까 손 한 번 잡아볼까 난리였지. 그러게 완전 연예인이었지 선배가. 그런 남자가 서인이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때 우진 선배 하루에 10명 이상한테 대시받았다고 하던데? 우리야 멀리서 해바라기 하는 정도였지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여자들도 많았다더라. 근데 선배는 어때? 여전히 미남이니? 하긴 그 얼굴이 어디가? 성형을 해도 안 나올 얼굴이지.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지. 요즘 같으면 딱 아이돌상인데 말이야. 그러게. 그러다 키도 크고 몸은 또 얼마나 좋았냐? 참, 선배 그때 그 여자하고는 왜 헤어졌대? 신촌 여신, 그 한국여대 메이퀸. 선배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두 사람 결혼식장도 잡았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저는 친구의 그 마지막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군요. 물론 저도 남편의 연애사를 아주 몰랐던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낮에 잠깐 외출한 저를 나무라더군요. 낮에 어디 갔다 왔어? 아버님이 당신 찾으셨다던데. 잠깐 친구 만나러 말씀드리고 나갔어요. 친구들은 만나서 뭐해? 이제 사는 세상이 다른데 집에서 부모님 시중이나 들지. 금방 들어왔어요. 2시간 정도 나갔다 온 걸 갖고 되게 뭐라 그러네. 그럼 내 얼굴 보겠다고 우리 동네까지 왔는데 안 나가요? 2시간이면 아버지 어머니 산책을 시켜드리고도 남을 시간이야.
왜 귀한 시간을 쓸데없이 써? 그리고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왜 말 안 들어? 어머님이 싫다고 하셔서. 싫다고 하셔도 당신이 좋게 말씀드려서 모시고 가야지. 노인네들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알았어요. 내일이라도 모시고 갈게요. 근데 여보, 나 당신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님 다음에 해. 나 피곤해.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당신 대학 때 한국 여대생이랑 사귀었다면서? 그 여자 메이퀸이랬나? 미모가 김태희급이라던데. 일명 신촌 여신이라고.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왜 헤어졌어요? 언제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난 사귀던 사람은 어쩌고 나랑 결혼했나 싶어서. 꽤 오래 사귀었다고들 하던데 소문에. 그 여자랑 어디까지 갔거나 말았거나 지금도 만나고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위너는 당신이야. 날 차지한 건 서인이잖아. 그 많은 여자들 제치고 당신이 로또 맞은 건데 뭐 더 알아야 돼? 로또? 로또인가 당신이? 아니면 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이나 잘 갔다 와. 이유 없는 전신 통증 원인 확실히 좀 알아봐. 그리고 나 다음 주에 프랑스로 출장 가니까 출장 가방도 싸놓고. 또요? 속 모르는 사람이 보면 프랑스에 현지처 있는 줄 알 거야. 무슨 출판사 사장이 해외 출장을 밥 먹듯 가냐? 무역회사 사장도 아니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번에 좀 길어. 2주야. 2주씩이나? 정말 이상하네. 출판사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적인 일이겠어? 다 우리 출판사 때문에 가는 거지. 남편은 프랑스로 출장을 가고 시어머님은 자가 면역 질환인 전신 류머티즘과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네요. 덕분에 전 정말 시부모님 두 분의 몸종이 되어버렸죠. 그전엔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은 움직이셨는데 이젠 한 걸음 뗄 때마다 부축해 드려야 하니 제가 24시간 5분 대기조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시부모님은 늘 고맙다, 네가 고생이다, 미안해서 어쩌니 소리를 달고 사신다는 거죠. 며느리가 뭘 해줘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고맙다는 소리 안 하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왜? 헌데 저희 시부모님은 늘 예의 있게 마음을 표했고 제 수고가 헛되지 않게 고마움을 넘치게 표현하시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더군요. 정작 문제는 2주간의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저야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두 노인네 수발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 친구 하나가 전화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더라고 제보를 하더군요. 이니야, 나 어제 킹스호텔 갔다가 우진 선배 봤다? 우리 회사 협력사랑 미팅 거기서 했거든. 커피숍에서 선배가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는데 와우, 그 여자 미모가 후덜덜 하더라. 그 여자 아들인가? 옆에 있던데.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친구한테 들은 걸 확인했습니다. 당신 낮에 킹스호텔에서 여자 만났다며? 내 친구가 당신 봤다더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누구? 누구라 그러면 당신이 알아.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만 잘해. 당신은 애 안 갖고 싶어? 다른 남자들은 자식 엄청 바라던데. 애 문제는 결혼 초에 얘기했을 텐데 막상 애 낳으면 애한테 매달리느라 다른 거 할 시간 없어. 애야 생기면 낳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우린 안 생기잖아. 노력도 안 해봤잖아. 노력식이나 해야 하는 거면 됐다 그래. 요즘 애 없는 부부도 많고 일부러 안 갖기도 하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부모님이나 잘 모셔. 당신이 이럴 때면 난 좀 그래. 난 당신 부모님 간병인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지.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한테 서운하게 하셔? 아니,
늘 나한테 고맙단 말씀하시지. 지성인들이시잖아. 내 수고로움을 절대 그냥 받으시는 분들 아니야. 난 그냥 결혼하고 우리 둘이 시간을 가져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은 늘 바쁘고 난 집에 있고 당신은 밖에서 예쁜 여자들도 많이 볼 텐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여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여류 작가야. 이번에 현지에서 문학상도 하나 받았고 아주 유명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한국계 작가가 낯선 유럽에서 활동하는 게 이색적이잖아. 그래서 미리 계약해두려고. 출판사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게라도 가능성 있는 작가를 미리미리 입도 선매둬야지. 그럼 비즈니스란 말이지? 비즈니스가 아니면 내가 뭐 딴 여자한테 한눈이라도 팔까봐? 아니면 됐어요. 괜히 말 꺼냈네. 잊어버려요.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더 신경 쓸 정신도 없었네요. 평소처럼 시부모님의 병수발로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문제의 그날 시부모님이 저한테 시집와서 처음으로 하루 휴가를 주시더군요. 아주 가끔 대학 동기를 만나느라 잠깐 집 비우는 것도 언짢아 하시던 분들이 그래봐야 한두 시간 커피 마시고 짧게 수다 떨고 들어오는 게 단데 그것도 마뜩잖아 하시던 분들이 웬일인지 저에게 하루 온전히 시간을 내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는 외출이라고 안 하시는 두 분이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간만에 두 분 바람이나 쐬드리려고. 1년 내내 집에만 계시잖아. 그럼 나도 같이 가. 제가 따라 나서려 하자 남편은 물론 아버님,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갔다 오마. 너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하루 집에서 푹 쉬어. 아니면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그래. 네가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루 푹 쉬어라.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넌. 저는 두 분이 모처럼 휴가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절 위한 마음 씀씀이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두 분을 모시고 외출을 하자 빈집에서 전 간만에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평소 듣고 싶었던 음악도 쾅쾅 스피커가 찢어져라 틀어놓고 듣다가 흥이 오르면 온몸을 마구잡이 흔들며 근본 없는 댄스를 췄다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배달 음식도 이것저것 시켜 먹고 정말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 뭐하나 싶더군요. 두 분이 기껏 생각해서 주신 휴가인데 그래서 저는 쉴 만큼 쉬었으니 됐다 싶어서 평소에 아버님, 어머님이 즐겨 드시는 불고기집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오기로 했습니다. 이따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만나게 차려드려야지 하면서 말이죠. 제가 종종 시부모님 드릴 음식을 포장해 가는 걸 아는 가게 실장님이 먼저 아는 체를 하더군요. 그 식당은 시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주 찾던 단골집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며느님은 조금 늦으셨네. 어르신들은 진작 오셨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네, 아까부터 와 계셨는데 모르셨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눈치껏 둘러댔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죠. 제가 조금 늦었어요. 차가 막히는 바람에 따로 출발했거든요. 어르신이 불편한 몸으로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찌나 반갑던지요. 음식 다 서빙 됐으니까 들어가셔서 드세요. 저쪽 청실방이에요. 저는 의아해하면서 실장님이 가리킨 내실 쪽으로 갔습니다. 깊숙한 내실 앞에 아버님 휠체어가 놓여있더군요. 눈에 익은 어머님 다나와 남편의 구두도 그리고 세련된 여자 하이힐과 커다란 남자 농구화까지. 저는 의아해하며 막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워낙에 조용한 복도 끝이라 그런지 내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되더군요. 절 받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누군데 저러지? 뭐해, 민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오냐, 아이 어서 오너라 우리 손자. 이제야 얼굴을 보는구나.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은 처음이지. 아이고 이놈아, 할애비가 너 보고 싶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다. 클수록 지혜비 판박이네요. 어쩜 이렇게 우진이를 빼다 박았나 몰라. 죄송합니다. 두 분께 진작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아니다. 며느라기 네가 왜 미안해. 우리 핏줄 건강하게 낳아주고 잘 키워줘서 고맙지. 이제라도 봤으니 됐다. 인사드리려고 몇 번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가 눈치라도 채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 여자 누구? 아이 집에 있는 애. 걔가 눈치챌 만큼 영민하지 못해. 이 코앞밖에 모르는 애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걸. 이 사람이 그런 점에서 주의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조심해서 나쁠 거야 없지. 괜시리 눈치채면 골 아프지. 또 그런 애들이 우기고 떼쓰기 시작하면 답 없잖니. 네가 잘한 처사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모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아니다. 넌 글을 써야지. 예술가가 예술을 해야지. 이 냄새나는 똥기저귀 빨고 식모처럼 밥이나 해대면 쓰냐. 네 손엔 펜이 들려있어야 어울리지. 살 날 얼마 안 남은 두 노인네 뒤치다거리 하느라 재능을 묻혀선 안 되지. 그거 얼마나 손해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럼요. 우리 병수발하고 살림은 집에 있는 애 몫이다. 걔가 딱이야. 적임자다. 넌 작품이 났어. 그러라고 우리가 너 보낸 거잖니.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교통사고 났을 때 너 발목 안 잡으려고 우리 두 노인네 용단 내린 거 보면 몰라?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프랑스 유학도 하고 거기서 작품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때 등더미로 보내셔서. 참, 저 현지에서 작은 문학상 하나 받았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그래, 애기 들었다. 이 장하다 우리 며느리. 나나 너희 시아버지 죽을 때까지 집에 있는 애한테 병수발 받고 편히 지내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글이 났어. 우리 집이고 땅이고 다 민수 앞으로 남기고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유언장 쓰고 죽을 거야 우리.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여자가 평생 두 분 모셨는데. 괜찮아. 걔는 딱 그 수준이야. 그저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돼. 그럼 좋아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애니까 칭찬 좀 넘치게 해주지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래. 걔는 그저 칭찬 몇 마디면 충분하니까 신경 쓰지 말어. 식사하시고 나가서 가족사진 찍을까요? 그러자꾸나. 민수 많이 먹어라, 내 새끼. 문 앞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전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저히 돈은 거기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실장님한테 제가 왔다 간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다 한통 속으로 날 기만하고 속인 것도 모르고 지들 간병인으로 몸종으로 평생 써먹으려고 잡아둔 거였구나. 결혼이라는 알량한 형식을 빌어 남편이란 위인 마음은 딴 년한테 주고 그년이랑 몰래 아들까지 낳고 뻔질나게 그년 보러 외국을 들락거리면서 말이죠. 시부모란 것들은 그걸 다 알고도 부도덕한 자식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쳐. 뭐라고 그년이 진짜 며느리라고? 그럼 난 뭐냐? 그저 지들 몸종이고 내가 빨아댄 똥기저귀만 해도 얼만데 차려바친 밥상만 해도 얼만데 천하의 나쁜 인간들
그러면서 뭐 지성이 어쩌고 예술이 어째.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는 한시도 그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어서 두서 없는 손길로 옷가방을 챙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갈 땐 나가더라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두 분을 대했고 남편한테도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 퇴근 후 저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을 은근슬쩍 떠봤네요. 아버님, 지난번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왜 땅이며 집이며 다 주시겠다고 하신 거. 물론 제가 그런 걸 바라고 두 분 모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며느리가 돼서. 그래서 아버님이 저 주시겠다고 하실 때마다 매번 사양했던 거고요. 두 분이 늘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전.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 마음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아버님, 어머님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오해라니? 아니 무슨 오해 말이냐? 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네요. 너희 시부모가 입으로만 고맙다 미안하다 하지 뭐 하나 행동으로 보인 게 있냐면서요. 그게 사실은 너 맘 편히 부려먹으려는 속셈이라고. 네가 고맙다 미안하다 인사에 너무 황송해하니까 어른들이 속내를 간파하고 그러시는 거라고. 순간 시부모님이 당황하시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더러운 속내를 들켰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제가 막 화를 냈죠. 그게 말이 되나요? 두 분이 어떤 분들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두 분 매도하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왜 훌륭하신 아버님, 어머님이 사람들한테 씹혀야 하죠?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떠들어봐야 믿어줄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서류로 증명해 보이는 게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어른이 주시겠다는 걸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요. 아버님이 주신다는데 감사히 받아야 두 분 마음도 편하실 테니까요. 땅하고 집 알고 보니까 명의 변경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절차도 안 복잡하고.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갑자기 왜? 그냥 둬도 될 걸. 어차피 우리 죽으면 자연히 너한테 갈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사셔야죠. 제가 지금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20년은 더 모실 거니까 오래 사세요. 사실 올겨울에 아버님 생신 때 제 친구들, 지인들 다 불러 모아서 확인시켜 주려고요. 아버님이 저한테 넘겨주신 땅이며 집이며 문서 보이면서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두 분에 대해서 함부로 찍고 까불고 못할 테니까요.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걸 어떻게 다 너한테 넘겨? 왜요? 제가 다 챙겨서 튈까 봐요? 저 겪어보고도 모르세요? 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 그거야 알지. 너 순수하고 착한 앤거. 그러니 우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지. 어제 두 분이 저 휴가 주셔서 친구들 만났는데 그때 저 완전 바보 됐거든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몸 불편한 시부모 모시고도 네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널 문서 없는 종 취급하는 거다. 며느리로 인정했으면 그럴 수가 없다. 아마 마음에 차는 며느리는 따로 두고 몰래 뒤로 만나고 있을지 누가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부모님이 굳으시더군요. 남편도 허를 찔린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 친구는 시부모님 10년 모시고 강남에 부모님 명의 빌딩 받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죠. 저 너무 속상해서 울었잖아요. 듣고 보니 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쵸 아버님? 그 이만 해도 그래요. 제가 아이 같자고 얼마나 졸랐게요. 그런데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저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혹시 이 남자 딴 여자 사이에 자식이라도 두고 있나? 혹시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라도 있나? 어디 외국에 숨겨놓고 몰래 부자상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은 파랗게 질리고 시어머님은 펄쩍 뛰시더군요. 얘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해? 그러게요. 요즘 들어 부쩍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말했잖아.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하더라니까. 부모님 재산을 당신 명의로 돌린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우리 갖고 공동 재산인 거지. 왜? 당신도 안 내켜? 내가 그거 챙겨서 이혼이라도 할까 봐?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걸 몰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부모님 간병하라는 당신 결혼 조건을 수락했겠어. 내 맘을 몰라요? 난 단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을 시부모님으로 여긴 적 없어요. 내 친부모님으로 여겼지. 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도 알잖아. 그래. 그건 내가 잘 알지. 잘 알면 나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 좀 하게 해주라. 친정에도 자랑하고 싶고, 우린 시부모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챙겨주신다. 그렇게. 저는 끝내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반은 후회와 반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됐어요. 싫으면. 못 들은 걸로 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가서 아버님 똥기저귀 빨아야 돼서 이만. 참 어머님, 이따 전신 마사지 하셔야죠.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큰일 나요. 몸 굳어져서. 제가 오늘은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 전에 두 분 식사부터 챙겨야 되겠네요. 밥 새로 안 쳐야겠어요. 아침에 드신 거 또 상에 올릴 순 없죠. 찬밥은 제가 먹어치우고 두 분껜 새밥 지어드릴게요. 늘 부족한 뿐이네요. 한다고 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그러자 두 분이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셨습니다. 저더러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남편과 뭔가 의논하더니 다시 절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결국 명의 변경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랑이 하회와 같다며 감격해했네요. 그 후 시부모님은 양평 땅과 현재 거주 중인 집 명의를 제게 넘겨주셨어요. 상속을 미리 땡겨서 해주신 셈이죠. 전 남편한테 상속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격렬하게 거부하던 남편의 마음을 돌린 건 제가 이제 아이 욕심을 완전히 버렸다고 했고 시부모님 두 분만 최선을 다해서 모실 거라고 약속을 한 덕분이죠. 그리고 언제든 남편이 사업차, 목돈이 필요할 때면 명의고 돈이고 다 넘기겠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 욕심이 있겠냐며 다만 지금은 나도 사람들한테 좀 보이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다고 하니까 결국 해주더군요.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는 명분으로 시부모님의 동영상을 녹화해 두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두 분의 명의 변경에 대한 편을 확실히 남기시도록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두 늙은이 병수바라고 살림하고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두 늙은이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넘기는 건 당연한 처사입니다. 우리도 염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한 걸 하는 걸 뿐이외다. 그럼요. 우리 두 노인네 며느리 덕에 살았지. 거동도 못하는 걸 똥기저귀 빨고 밥상 차려 바치고 효부 중에 효부입니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어차피 자식들한테 갈 걸 미리 땡겨주는 겁니다. 우리 재산은 며느리한테 다 주고 갈랍니다. 저는 명의 변경과 세금 문제가 정산되는 기간 동안 평소처럼 두 분을 대했습니다. 물론 남편한테도 말이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못할 것도 없더군요. 그리고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난 날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가봐야 한다고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네요. 남편한테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당신,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내 도장은 찍었으니까 당신 도장 찍어서 퀵으로 보내. 재산 분할은 따로 할 거 없고 각자 명의 재산 챙기는 걸로 정리하자. 그리고 당신 부모님한텐 빠른 시일 내로 집 비워달라고 해. 내 집에서 그만 나가시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아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라니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야지. 그 노인네들이 왜 내 부모님이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아, 명의 변경? 그거야 당연한 내 몫이지. 니들 가족 사기단에 속아서 내 청춘을 바친댔까.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됐고, 만나서 얘기해. 뭘 만나? 왜 만나? 내가 당신 같은 사기꾼을 왜 만나야 되는데? 속고 산 것도 억울한데. 사기꾼이라니. 말 조심해. 자꾸 선 넘으면 가만 안 둬? 이제야 본성 나오네.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은 숨기고 사람 이용해 처먹는 더러운 인성. 이게 근데 보자 하니까 너 다 계획적이었구나 이제 보니. 계획적인 건 당신들 아냐? 계획적으로 사람 갖고 놀고 등쳐먹고 호구 만들고. 너네가 선선히 이혼해줄 줄 알지? 천만에.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까지 기어오르려고.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 네가 제일 하자였어, 알아? 너보다 10배 100배 조건 좋고 외모도 괜찮은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덤벼드는 거 다 거절하고 별 볼 일 없는 널 선택했다고 내가. 이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솔직히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잘난 한국여대 메이퀸하고 불륜 저질렀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교통사고 전 니들 예식장까지 잡았잖아. 니들 부모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100점짜리 며느리였고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되고 평생 몸종 필요하게 되니까 며느리란 이름으로 날 선택한 거고. 내 말이 틀려? 그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아. 하는 짓 보면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족속들. 억울하면 재판 걸어.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근데 쉽진 않을걸? 대학 동기들이 다 증언해준다네. 내가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해마다 해외 출장 핑계로 프랑스에 가서 누굴 만났는지, 뭔 짓거리 했는지 재판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결정적으로 정민수, 네 아들 찾아가서 친자 확인해보면 재미날 거야. 그 결과지도 재판장에서 확인하면 더 재밌겠다. 근데 재판이 성립되려나 모르겠네. 당신 부모가 몸종 노릇한 나한테 정당히 준 대가인데 당신이 분할 요구할 자격 있나 몰라. 뭐 재판해보면 알겠지. 참, 증거 동영상도 있지? 그럼 애써봐. 야! 저는 악을 써대는 남편한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출판사는 남았잖아. 잘해봐. 또 알아? 그 프랑스 여류 작가 책이 대박 날지. 베스트셀러에 오르면 금방 일어설 텐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너희 부모한테, 아니 너까지 포함해서 니들 예술인이 문학인이 개코 같은 소리 집어치라 그래.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예술 타령은? 가서 전해. 예술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그 후 남편은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해왔지만 제가 무리하게 남편의 출판사까지 욕심내지 않는 걸로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챙기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 유류분 침해당했다고 재판을 걸어오더군요. 이미 자기 손으로 해둔 상속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잊었나 보죠. 전 서둘러 집을 팔았습니다. 그곳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음흉한 시부모한테 속아서 하녀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떠올라서 못 견디겠더군요. 그리고 하다만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개무량하더군요. 캠퍼스는 많이 변했지만 막상 학교에 다녀보니 제 마음은 그때로 돌아가 있더군요. 중앙도서관에서 전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그의 실상을 알았고 그 시간이 그리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혼 후 책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었고 글줄이나 쓴다는 지성인들, 예술 운운하는 사람들 혐오스러웠지만 마음을 돌리기로 했네요. 책이 무슨 죄고
예술이 무슨 죄랍니까? 그걸 더럽게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이 죄지. 이제 졸업이 한 학기 남았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일단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이에요. 대학원도 진학하고 내키면 석사나 박사 학위도 밟아보죠 뭐.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을 할 수도 있겠죠. 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고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잘 테니까요. 첫사랑에 눈멀어 말도 안 되는 결혼 조건을 수락하고 소중한 제 청춘을 흘러버린 제 자신이 미웠고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하루하루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난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제 삶의 한 부분이라 가감없이 적어 보냈네요. 다들 건강하시길 빕니다.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